제6장 통계적 추정과 가설 검정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가설 검정에 대해서 함께 배우겠습니다.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검정한다. 무슨 말인 거예요? 여기 써있죠. 모집단의 미지수의 모수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게 가설이래요. 모집단의 미지의 모수에 대한 주장. 모집단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의 집단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집단에 대해서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게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게 맞나요? 모집단의 미지의 모수? 이게 맞나요? 사실대로 말하면 모집단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도 알고 보면 가설이죠. 뭐 예를 들어서 20대 남성이 한 달 쓰는 자기 관리비가 40만 원이에요. 가설이잖아요.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설이죠. 사실은 진짜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뭐랑 같아요? 중세시대까지 태양이 지구를 돈다 라고 믿었던 것. 믿는 것과 진실은 다르죠. 지금도 믿고 있는 게 가설인 게 맞지 않을까요? 네,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그랬을 때 연구하는 연구자는 이러한 가설,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나 또한 뭘 한다?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야, 이래. 또는 당신네들의 가설이 맞아요. 이런 식으로. 또는 내 주장이 맞아요. 이렇게. 따라서 모집단의 미지의 모수에 대한 주장을 가설이라고 하고요. 그러한 가설을 검증하는데 어떻게 검증할까요? 모집단이 추출한 표본의 정보를 이용하여 그 가설의 옳고 그름 판단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이미 한 40만 원을 써요 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연구자 입장에서는 글쎄 그런가? 한 40만 원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거나 40만 원보다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거나 아하 그랬을 때 요 이미 알고 있는 연구 가설을 H치로 그 다음에 연구자가 하고자 하는 연구를 H1이라고 하고요. 이쪽을 귀무 가설, 이쪽을 대립 가설 또는 연구 가설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쪽을 연가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귀무가설 연가설을 H0라고 씁니다. 그럴 때 연구자는 대립가설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나예요. 이게 그 다음에 내가 반대하는 이론, 그러니까 세상의 이론이 되겠죠. 그럴 때 대립가설이 참이라고 확신할 근거가 없을 경우에 받아들이는 사실은 반대죠. 이미 우리는 세상에서 귀무가설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연구자 입장에서 좀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연구자가 열심히 연구를 했어. 야, 분명히 내 연구가 맞을 거야. 막 했는데 아닌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대로 그냥 믿어주세요.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대립가설 참이라는 확실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 아유 제가 연구를 해봤는데 여전히 제 말이 좀 틀렸네요.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래서 귀무고요. 그에 비해서 원래 연구자가 하고 싶은 건 어떤 거예요? 이거죠. 대립가설, 연구가설 H1. 그래서 모집단의 미지의 모수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주장. 연구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게 이 H1이다. 그러면 사실 H1이 더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연구자에게는 H1이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게는 뭐가 중요하죠? 자기네들이 현재 믿고 있는 H0가 중요하죠. 연구자에게는 H1이 중요하지만 세상에 대해서 믿고 있는 H0는 그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가 H1을 주장하지만 늘 H0의 입장에서 글이 전개가 돼야 됩니다. 뭐라고요? 제가 주장을 하려고 했는데 H0는 그대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또는 제가 주장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보니까 H0는 기각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H0의 입장에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결과도 공표가 되고 그리고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이유가 드러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H1이라는 거를 이제 주장을 할 건데 그래서 이 H1이 맞다라고 채택이 되면 결국은 얘가 또다시 H0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H1에 집중할 건 없어요. H0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고자 연구를 하는 거지 내게 주장이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뭐 그걸로 연구하는 건 아니에요. 반대로 참고로 H1을 주장했는데
여전히 H지로가 맞다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은 한편으로는 안심이 될 수도 있어요. 아, 사람들에게 여전히 H지로를 믿어도 된다고 내가 그들을 안심시킬 수도 있구나.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으니까. 단 연구를 할 때 앞에서 제가 어떤 사람 남자들이 40만 원이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40만 원이 아니에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40만 원보다 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아니에요라고 이야기하려면은 왜 아닌지 그럼 40보다 크거나 40만 원보다 작거나 이렇게 양쪽에서 검증을 할 거고요. 처음부터 40만 원보다 커요. 이렇게 한쪽으로 검증을 할 때가 있어요. 단측 검증, 양측 검증입니다. 그거는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사람들이 현재 믿고 있는 게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서 40만 원이라고 믿고 있는데 연구자가 아니에요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연구를 했더니 자기가 찾은 값이 45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은 40만 원으로부터 45만 원까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세요. 당신들이 믿고 있는 것보다 훨씬 사실은 달라요. 라는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쪽에서 선택할 수도 있고 이쪽에서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양측 검정 간혹 한쪽으로만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단측 검정. 지금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까 앞에서 했던 추정하고 비슷하긴 한데 약간 좀 차이가 있죠. 어떻게 차이가 있죠? 이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때 가운데에 들어갈 값은 바로 귀무가설의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주장하는 것은 이 귀무가설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연구를 했더니 41만 원이야. 그리고 좀 가깝죠. 그러면은 내 주장은 뭐 그들의 믿고 있는 것과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걸 주장이라고 하고 막 받아들여 달라고 막 애걸복걸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야 네가 고생해서 연구했지만 결국 40만 원이라고 별 차이가 없네. 어이 고생했다 야. 40만 원이야 가자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중에서 하나의 가설을 채택할 때 사용하는 표본 통계량이라는 검정 통계량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금방 아시게 될 테니까 잠시 머물고요. 그리고 기각력과 채택력이라는 게 있어요. 말은 기각한다. 뭐를 기각한다? H지로가 기각이 되는 거고요. 채택되는 건 H지로가 채택되는. 근데 사실 H지로는 채택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알려진 주장이 H지로기 때문에 이미 채택돼 있는데 이걸 다시 채택할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H지로를 유지한다. 이렇게 유지할 만한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유의 수준 알파에 대해서 제가 살짝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 여기서 유의 수준 알파라는 거는 0.01, 0.05 뭐 이런 단어 있잖아요. 0.05, 그다음에 0.1 이런 단어. 그래서 유의 수준이 작다라는 거는 결국은 내가 양측 검증을 했을 때 여기에는 이 확률 값을 알파라고 할 건데 확률 값이 아주 작은 부분 0.025 이쪽 아주 작은 확률을 줬는데 내 연구의 결과가 여기에 들어있다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면 전체 사람들이 95.75 만큼 믿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 둘, 90, 95, 95, 95.5, 95점, 뭐지? 왜 숫자가 이상하지? 보자. 1 마이너스 0.955. 그러면은 0.05, 0.025, 0.75. 97.5구나. 혼자 잃었습니다. 그럴 때 97.5% 정도 사람들이 다 믿고 있는 이 영역을 감수하고라도 내 연구가 그들과 굉장히 다른 결과를 얻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보세요. 당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다른 결과가 나왔으니 제 연구에 귀 기울여 주세요. 라는 주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할 때 전문가가 될수록 무엇 쪽이 작다? 바로 이 유의 수준이 작아요. 일반적으로는 95%에 반대되는 0.05를 많이 쓰는데 그래도 점점점 전문가가 될수록 99%에 반대되는 0.01을 쓴다. 이런 걸 논하시고요. 우리 이후에 가설 검증하는 과정은 우선 이렇습니다. 가설을 설정하기.
가설을 설정할 때는 항상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두 개를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가설이 있는 거를 기준으로, 가설에서 주장하는 기준으로 내 연구가 최대한 이들을 기준으로 하는 값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 알아야 돼요.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내 연구에 가치가 있다고 그랬죠. 그때 내 값을 비교할 검정 통계량과 또 분석할 분포를 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정규 분포나 T 분포를 정하게 되고요. 그 외에 카이제곱 분포나 F 분포도 쓰는데 지금 우리 수업에서는 정규 분포나 T 분포만 사용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지금 그림을 그렸으니까 조금 더 연장할게요. 이처럼 여기에 들어있는 요만큼의 범위가 채택력이고요. 그에 비해서 이쪽에 작은 값 있죠? 이쪽에 이건 양측 검정인데 이때 이거를 기강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강력을 구하고 그 기강력 안에 내 연구 결과가 들어가면 보세요. 당신들이 저에게 0.05 아주 작은 가능성을 주셨는데 그 안에 제 연구가 들어있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95%의 다른 견해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하고 이야기하면서 내 검정 통계량 값을 그 기강력 안에 있는지 찾습니다. 그래서 관측 값이 기강력이 있으면 그들의 주장을 기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H0를 채택하게 되는데 근데 채택한다라는 조건을 쓰지 않고 H0를 기각한다라고만 써요. 이유는 뭘까요? 그들에게 그들의 생각이 틀렸으면 알게 해야지 내 연구가 맞다고 채택해달라고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만약에 모평균에 대해서 정규 분포를 검정한다. 그럼 이제 Z 분포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현재 평균을 어떻게 알고 있는데 난 거기에 반대되는 또는 그거에 근거해서 가설을 검정하고 싶다. 그런데 현재 모집단에서 시그마가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30보다 커. 또는 시그마가 알려져 있지 않은데 30보다 커. 반대다. 다시. 즉 시그마가 알려져 있어. 그리고 또는 이건 알려져 있지 않은 30보다 커. 그러면은 Z분포,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검정하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에 내가 이걸 알려지지 않았는데 또 그것에 또 이게 또 작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T분포를 이용해야 돼요. 이제 T분포를 이용하겠다는 뜻이겠죠? 여기서 보니까 뭐 X바 마이너스 뮤 지로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 앞에서 봤던 건데 맞아요. 그거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거는 이거거든요. 단 현재 가설 검정은 뮤라는 값이 있고 이거를 기준으로 내가 주장하는 값이 단측이면 한쪽에 양측이면 양쪽 중에서 어디 n가 이쯤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선은 요 값 있죠. 요다 선값. 우리가 여기 있는 요 선. 이 선은 어디서 찾아요? Z분포면 Z값에서 올려서 찾겠죠. 근데 이 선을 임계치라고 해요. 그리고 임계치를 정한 것에 대해서 얘가 오른쪽에 있다가 큰 거죠. 크면. 또 왼쪽에 있으면 작은 거죠. 작으면 또는 뭐 이렇게 뭐 크거나 작거나 뭐 하여튼 이러면 기각력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대신 이 범위에 없다. 즉 임계치의 값보다 이 안쪽에 있다. 그러면은 기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T분포도 똑같아요. 단 T분포는 S가 없으니까 이렇게 시그마가 없으니까 S를 쓰고요. T값을 찾아주는 게 T분포에서 할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율에 대해서도 검정을 하겠죠. 사람들이 이미 많이 0.6% 0.6 지지율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쪽 분야에 진짜 들어가 봤더니 0.8 정도 지지율을 갖고 있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주장하는 이 0.6에서 내 0.8이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지 보고자 하는 거죠. 이걸 통계치로서 정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임계치를 우리가 정해놓고 임계치보다 큰 쪽에 있거나 작은 쪽에 있거나 또는 뭐 벗어나는 쪽에 있으면 그때는 내 주장이 맞죠. 다른 말로 여러분들의 H0는 아닌 것 같아요. 하고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두 집단의 차, 두 독립인 두 평균의 차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금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Z는 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서로 독립인데 이번에는 얘네들이 또 작아. 그리고 이것도 알려져 있지 않은 거 작아. 그럼 T분포를 이용해서 논하게 되고요. 단
항상 앞에서도 좀 잠깐 이야기했지만 모분산이 같다라는 조건을 주면은요. 여러분들 합동 표본 분산 구하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앞에서는 합동 표본 분산 구하지 않았잖아요. 이때는 정교분포를 이용하기 때문에 합동 표본 분산은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먼저 30개보다 크면은 우리가 이 30개로부터 얻은 그 표본의 분산을 사용해도 돼요. 그 정도의 가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30개보다 작은데 라는 게 문제예요. 그럼 너무 작으면 이 둘을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뭐 3개의 자료와 5개의 자료를 비교해서 둘 사이 차이가 있다? 이거 좀 뭔가 여러분들도 불안하시죠? 그래서 얘네들을 합쳐서 총 합쳐가지고 새롭게 SP 제곱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감안하셔서 그 대신 T분포에서 찾아야 되고, 근데 자유도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N1개를 뽑았다고 N2개를 뽑은 집단이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합치면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개를 가진 자유도를 가진 T분포에서 찾아서 값을 논하고요.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집단의 차를 구하는 것 외에 대응하는 이라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남녀 이러면은 완전히 독립된 두 집단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후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대응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 전, 다이어트 후. 그러면 한 여성이 자신의 몸무게의 전후를 비교하는 거니까 이때는 남자, 여자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10명이면 10개의 데이터가 전후로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그때 구하는 방법은 그들의 차를 그냥 정의해 놓고 그 차에 대한 평균과 차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한 다음에 완전히 그냥 새로운 하나의 분포를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규 분포를 갖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개수를 비교합니다. 어떻게? 이들의 차가 그래도 뭐 다이어트 전후로 참여한 사람이 한 30명 이상이나 돼. 그러면은 Z분포를 이용해서 찾으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도 정규분포를 찾으면 되는데 30명이 아니라 10명 정도만 찾았어. 그럼 T분포를 이용해서 찾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똑같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비율에 대한 차도 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추천하는 비율과 여성이 추천하는 비율, 뭐 1학년이 추천하는 비율과 2학년이 추천하는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 있죠. 이거는 22번에 있는 서로 독립인 두 비율의 정규분포 검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요. P1,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집단이 4개일 때 비교하는 거는 어떻게 해요? 이런 궁금함 있죠. 이건 여기서 하지 않아요. 이거는 분산, 분석이라고 해서 아노바라고 부르는데요. 아노바라는 새로운 다른 검정법을 이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단 내 검정과 집단 간 검정을 이용해서 그들의 비를 가지고 분산을 분석하고 그 안에서 F값을 찾게 되는데 이거는 저희 시험 영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비율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이 비율에는 합동 표본 비율이라는 걸 구해서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남자 쪽에서 N1개, 여자 쪽에서 N2개를 구했는데 거기서 찬성률이 X1, X2가 나오면 N1 플러스 N2분의 X1 플러스 X2를 P로 두시고 그걸로 이제 P와 1만 P 횟수로 해가지고 갖게 됩니다. B를 갖고 두 집단 비율의 차에 대한 검정은 지금처럼 조금 다른 접근이니까 여러분들도 그 큰 흐름을 잘 기억해 주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출 문제를 하나 보시면 좀 도움이 되니까요. 저 뒤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66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모평균의 정규분포 검정. 사실 이쪽이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지금 보면은 구간 추정 문제는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간 추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 결정 이런 문제들이 좀 채워져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거에 비해서 검정 문제가 딱 한 번 나왔나? 네, 최소 유의 수준 문제도 사실은 전체 검정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검정 문제가 한 번 나왔는데 이 뒤로 넘어가면 이렇게 표를 주고요. 가나 다에 들어갈 것을 찾아라. 이런 문제였어요. 여기 보니까 앞서 1단계 가설 검정, 가설 세우기죠.
그래서 귀무가설이라는 것을 세우고 대립가설을 세운다. 그 다음에 2단계 검정 통계량과 분포 정하기, 3단계 기강력 정하기, 4단계 관측값을 찾기, 5단계 마무리하기. 지금 단어들이 있는데 이런 단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강력을 정하기 전에는 임계치라는 거를 우리가 또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임계치를 찾아보기, 이런 거 한번 문제를 좀 봅시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으시고 나머지는 그런 아이디어를 기준으로 지금 이제 검정을 우리가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과거 조사에 의하면 어느 지역의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의 신장은 평균 141cm였대요. 줄넘기 운동이 또래 아이들의 신장 발육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고자 체육활동에서 이 운동을 적극 권장하여 실시를 해왔는데, 이 운동을 꾸준하게 실시한 또래 아이들 중 임의로 추출한 81명의 신장을 조사한 결과 평균이 142.2cm, 표준 편차가 6cm였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지. 줄넘기 운동이 아동들의 신장 발육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는지 유의 수준에서 다음과 같이 검정할 때 가나다에 알맞는 문장을 완성하시오. 원래 연구에서는 줄넘기에만 영향을 받았다. 뭐가? 신장 발육이. 이거를 주장하고 싶은 거죠. 따라서 이 지역 아이들의 과거 현재의 생활 환경과 영양 섭취 등은 같다라고 보고, 또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는데 이미 81명이에요. 그러면 정규 분포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신장은 키라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가정도 있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 글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의 키가 얼마라고요? 141. 그러니까 현재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의 키는 141이라고 하더라. 그런데 줄넘기를 한 친구들이 키가 크다라는 이야기로 줄넘기 한 친구들 81명을 모아서 키를 재봤더니 이들의 키가 142.2였다. 표준 편차는 6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연구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건 뭘 것 같아요? 줄넘기가 아이들의 신장 발육에 도움이 돼요라는 주장을 수식으로 바꾼 것이 이런 건가요? 141보다 커요. 그렇죠. 그러면 줄넘기를 해도 키는 변하지 않더라. 뭐 이런 식의 반대를 써야 되기 때문에 H0는 뮤는 141이에요. H1은 141보다 커요.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고요. 지금처럼 141을 기준으로 크다라는 주장을 할 때 우리가 정규 분포를 이용할 거라면 대략적으로 141을 가지고 얼마큼 크냐라는 거는 기준이 뭐예요? 내 값이죠. 이 값이 141보다 멀리 떨어져 있기를 바라셔야 돼요. 그러면 멀다 가깝다라는 기준을 또 뭘로 잡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앞에서 공부했던 x바, 그 다음에 이들이 갖고 있는 x바가 원래 뮤와 그 다음에 n분의 s제곱, 이걸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s가 6이잖아요. 그리고 이 근거가 되는 게 이제 z값이 되어서 얘를 0으로 보고, 제가 멀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뭔가 멀다라는 단어의 그 기준이 되는 이 값을 찾아주는데 이게 바로 알파예요. 알파가 0.05예요 라는 말은 결국은 이만큼을 제가 0.05 드릴게요 라는 뜻이거든요. 사람들이 0.95만큼 갖게 하고요. 저는 0.05만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단측 검정이잖아요. 양측 검정이 아니니까 한쪽으로 완전히 0.05를 주셔야 돼요. 오른쪽으로. 얘는 또 크다니까. 따라서 0.05가 되는 Z 검정의 Z 분포 0.05가 되는 이 값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앞에서 우리가 양쪽 사이드로는 1.96이었지만 한쪽으로 0.05는 사이드로 말하면 1을 반이에요. 0.1의 반. 그래서 1.645가 됩니다. 그러면 이 1.645를 올리면은 이 값이 나올까요? 나오죠, 당연히. 그럼 이 값이 얼만데요?
앞에서 여러 번 했던 그거예요. 1.645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근데 시그마는 없으니까 s가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n은 81이니까 여기가 9가 들어갈 것이고, 표준 편차 6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면 이 값이 나오겠죠? 이 값보다 내가 가진 142.2가 크면 그러면은 기각력에 들어간다. 141보다 멀다. 따라서 내 주장을 해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용어들을 좀 정하면요. 요게 임계치, 요게 바로 기각력. 그러면 이쪽은 반대되는 이쪽은 채택력인데 채택력은 쓰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귀무가설, 얘가 연구가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알고 싶으신 게 뭐 있어요? 유의 수준이 바뀌면은 요 범위가 좀 멀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유의 수준이 0.01이다. 그러면은 0.01이 되는 값을 가지고 새롭게 임계치를 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0.05, 0.01은 처음부터 좀 값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 찾아줘야 되고요. 그걸 줍니다. 다음 페이지 가서 먼저 가설 검정을 하기 위해서 귀무가설에 대한 대립가설을 세우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세우실래요? 앞에서 한번 했으니까 방금 했으니까 알죠? 귀무가설은 아이들의 키가 141이에요 라는 거고 이 연구자가 저는 141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은 는 아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저는 141보다 크다고 봐요. 그러면 미우는 141보다 크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크고 작고 또는 는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럼요. 는이면은 양쪽에서 찾아줘야 돼요. 왜? 커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작아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크다라고 이야기하면 한쪽에 다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작다고 하면 또 한쪽에 다. 따라서 아까 알파가 0.05였으면 이쪽에서는 0.025가 되는 임계치, 이쪽에서는 0.05가 되는 임계치를 찾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표본의 크기가 81로 충분히 큽니다. 그러면 우리는 표준 정규분포의 근사에서 찾을 거고요. 그때 검정 통계량이라는 건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이 141에 반대되는 값을 142.7 이거에 대해서 어디에 있는지 찾기 위해서 Z값으로 바꾼 표준화 값을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Z값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X바 마이너스 뮤의 루트 n분의 S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S라는 값은 표본의 평균이고 표준 편차고 그 다음에 유의 수준 0.05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이때 단측 검정이라고 그랬어요. 단측 검정, 양측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단측 검정에 상응하려면은 한쪽이 완전히 0.05가 돼야 되는데 조건상 이렇게 줬네. 이게 뭐지? 얘가 90%가 되는 얘는 95%가 되는 그 단측 검정의 입장에서 90%가 되는 값이 필요한 거죠. 왜? 반반씩 들어간다라는 이 전체 크고 작고에 들어가는 거니까. 따라서 1.645가 들어가겠네요. 그럼 여기에 1.645가 들어가는 값을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에서 찾았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올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루트 n분의 s 값을 넣는 뭐에서 141 플러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산을 했겠죠. 계산해서 얼마가 나올 거고요. 그때 기각력이라는 건 뭐다? 요 임계치가 되는 요 값, 이거를 통해서 얻은 이 값보다 큰 쪽. 따라서 내가 구하려는 값이 이 값을 만약에 제가 Z 소문자라고 한다면 이 Z 값보다 큰 쪽이 기각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값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S자리에 값 넣고 루트 N자리에 값을 넣으면 돼요. 넣으면 얼마지? 내가 얼마더라. 값을 보자. 아이고, 내가 여기다가 답을 써놓진 않았구나. 그러면 여기에 답이 있지용. 그래서 얼마더라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찾아볼게요. 값이
2.645를 넣어서 계산을 하는 거니까 내가 이거를 정규분포로 옮겨서 계산했구나. 뭐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그래도 또 좋아요. 여하튼 지금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할 때는 얘를 가지고 이 점을 가지고 위의 값을 논해야 되지만 이 점을 아래 값으로 바꾸어서 계산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1.645고 내 값이 얼마인지를 찾아서 내 값이 그럼 1.8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z값이 1.645보다 큰 값이 나오면 기각력이 들어가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z값을 구했더니 1.8이 나왔네. 여기서 검정 통계의 관측값을 구한다는 건 이 1.8을 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645보다 1.8이 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된다? 원래 141을 기준으로 훨씬 143.7? 140 얼마야? 142.2. 네, 죄송합니다. 네, 지금 보면서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면서 하는 건 앞에 자료가 앞쪽에 있잖아요. 142.2가 생각보다 차이가 나는 경우다. 통계적으로. 그랬을 때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의 기각력과 비교한 결과 줄넘기 운동이 신장 발육에 뭐가 된다? 유의한 차이를 가지고 오는 것 같다라고 하겠다. 이런 뜻이죠. 도움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따라서 이런 연구가 있다면 이후에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래? 그럼 줄넘기를 하면은 초등학교 우리 친구들 5학년 친구들 키가 커질 수 있겠네 라고 하는 어떤 근거 자료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한번 해보니까 어떠세요? 이런 연구가 있어요. 맞아. 들어본 것 같아요. 라는 생각 드시죠? 그리고 유의 수준 0.05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왜 단측 검정, 양측 검정이란 말이 필요한지도 이해가 되시죠? 임계값, 이런 말. 임계값이란 단어는 원래 물이 끓을 때 이런 설명할 때 많이 들어요. 우리가 어떠한 분노를 잘 조절하다가도 임계치를 넘으면 빵! 하고 터지잖아요. 그 빵! 하고 터지는 요값. 물이 끓다가도 갑자기 보글보글보글 하는데 갑자기 빵! 하고 터지면서 증발하는 요값. 요거 임계치라고 얘기해요. 우리 수학에서는 갑자기 그 방향성이 바뀌는 값 이런 것도 임계치라고 얘기하는데요. 통계에서도 지금 내가 정한 그 유의 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그 값을 임계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계값이 z값보다 큰 쪽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원하는 연구자가 원하는 거고요. 그걸 기각력이라고 해요. 기각력. 그럼 지금 몇 개 자료, 몇 개 단어가 없네. 이 단어들만 좀 정리하고 상황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좀 우리가 구별을 하면서 내가 뭐 지금처럼 모평균에 대한 정기분포를 할지, 모비율에 대한 정기분포를 할지, 또는 30개보다 많은지 적은지 두 집단의 비교를 할지, 합동 표본 분산을 구할지 안 할지, 뭐 이런 게 다예요. 그러한 여러 가지 카테고리만 잘 기억하면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앞쪽으로 가봅시다. 가설 검정. 이게 가설을 검정한다. 뭐 정말로 많이 이제 익숙해져 있는 단어, 세상과 소통할 때 많이 쓰는 단어이긴 한데 이거 도대체 왜 해? 실험이나 조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은 자료로부터 모수를 추정할 수도 있지만 모수 추정 자체보다 이를 통하여 어떤 주장을 입증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제품을 개발한 연구팀은 신제품이 기존 제품보다 성능이 더 좋다 하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사회학자는 30대와 40대를 비교하면서 임금의 차이가 난다 하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철근을 생산하는 생산자는 철근의 강도가 기준 이상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연구에 대해서 또는 자신들의 주장을 강조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료에 근거한 의사결정 과정이 통계적 추론의 한 분야인 가설 검정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할 때 어떻게 한다? 자료에 근거한. 우선은 자료를 모으기 전에 가설을 세웁니다. 그래야 어떤 자료를 모으는 게 좋을까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때 가설이란 모집단의 미지의 모수에 대한 예상이나 주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의 근거에서 세워야 되는 게 가설이에요. 연구자가 난 이거 하고 싶어 라고 해서 가설을 세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설 검정이라는 거는 이미 사람들이 모집단 안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던 A가 있고 그 A에 대해서 연구자가 A 다시야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가설은 모집단의 미지의 모수에 대한 예상이나 주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설 검정이란 모집단이 추출한 표본의 정보를 이용해서 미지의 모수에 대한 주장, 즉 가설의 옳고 그름 판정하는 과정인데요. 그리고 또한 알파라는 단어 아까 앞에 계속 있었죠. 얘를 유의 수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유의 수준은 정의상 추출된 표본의 결과는 확률적 오차를 수반하므로 오류를 범할 확률의 최대 허용 한계를 먼저 정해놓고 기준에 따라 가설을 채택하기도 하고 기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자가 빠졌죠. 대부분 채택한다라는 단어보다 기각한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 기각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이때 유의 수준을 우리가 추출된 표본의 결과가 확률적 오차를 수반하는데 오류를 범할 확률의 최대 허용 오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실은 뒤쪽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건데 여하튼 그거는 그럼 가만 두고 우선은 우리가 가설이라는 거 하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유의 수준이 있다, 기각한다. 이 단어가 하나 있음을 좀 기억해 주세요. 연구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가설을 세우며 자신의 가설이 거짓일 때를 대비해서 미리 그 주장을 대신할 가설을 세우는데 이거를 우리가 연구자 입장에서는 대립가설, 연구가설, 그 다음에 거짓일 때 돌아가야 될 가설을 기무가설, 연가설. 반대로 얘기하면요. 이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가설이 기무가설, 연가설이고 거기에 반대되거나 그거를 뭔가 부정하거나 수정하고자 하는 연구자의 가설이 대립가설, 연구가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H0와 H1이라는 단어도 새로 알게 됐습니다. 대립가설은 모집단의 미지의 모수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주장이며 규모가설은 대립가설이 참이라는 확실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 받아들인 가설이다. 가설 검정은 그럼 뭐 하는 거냐? 모집단이 추출한 표본을 통해서 대립가설이 옳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것. 규모가설과 대립가설이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되니까 대립가설은 결국 새로운 결과나 주장을 나타내고 반면에 규모가설은 현재 상태를 나타내겠죠. 그렇다면 규모가설을 기각하는 것 또는 대립가설 채택하는 것이 목적인데 단 여러분들 이거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규모가설을 기각하는 것만 써주세요. 가설이라는 것을 우린 수학적인 식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수에 대한 규모가설이 있다. 그런데 규모가설은요. 현재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라 대부분 는이라는 형태로 씁니다. 는. 그러니까 제가 연구자로서 강남과 강북 학생들의 수능 점수에 차이가 있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라고 본다면 사람들은 강남과 강북 학생들의 차이가 없다라고 보고 나는 차이가 있다라고 보겠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강남과 강북의 학생들의 차이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차이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우선은 규모가설은 차이가 있다, 차이가 없다라고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규모가설은 항상 는을 포함하고 있는 걸로 일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주장 하에 차이가 없다라는 걸 내가 들여 보이고 싶다면 그러면은 뭐 규모가설 쪽이 맞다라는 그러한 연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규모가설이 기각되지 않고 여전히 유지가 되는 그러니까 연구의 입장에서는 반대 의견이지만 방향성이 다른 거지 주장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지금처럼 대립가설은 는에 반대되는 것들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라고 얘기할 거예요. 사실 규모가설 자체에서도 얘네들이 크거나 같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크다라고 같다라고만 쓰게 되는데 규모가설은 등호를 포함한 형태로 쓰이고 대립가설은 등호를 포함하지 않는 형태로 쓰여요. 그래서 간혹 는을 포함해서 크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반대로 크지 않다, 같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지. 강남의 학생들의 수능이 뭐 강북의 학생들의 수능 점수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주장하는 H0와 그러면은 작다 H1 뭐 이렇게 비교를 하겠지. 같다 같지 않다라고는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는을 무조건 규모가설에 붙여서 우리가 가설을 세운다라는 거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도 세우고 또 이렇게도 세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세운다에 대해서 나머지 아이디어들이 서로 는을 포함하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 주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작다. 그럼 얘는 아니대.
이거 뭐지? 또는인데? 아니, 뭐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다양하게 전해주고 있고, 따라서 우리의 입장에서 규모가설은 무조건 는으로 는이 포함되도록 놓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립가설은 는이 아니거나 작거나 같거나 는이 아니다. 근데 작거나 같다라고 작다, 크다를 하려면 단측적인 입장에서 검정한 단측 검정이고요. 같지 않아요라고 하면 양측 검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때 양측 검정할 것이 단측 검정할 것인지는 귀마가설을 기각할 때 내려지는 결론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다 보면 내가 세운 또는 내가 얻은 이 값이 141인데 내가 143을 얻었단 말이야. 그랬는데 사실 양측 검정을 할 때는 얘네들이 반반씩 들어가요. 반반씩. 그러니까 임계값이 조금 더 멀어요. 내가 멀다란 이야기는 내 규모가설, 내 값 통계량 값이 그 기강력 안에 안 들어갈 수도 있다 뜻이에요. 그러면 연구자가 갑자기 돌변을 해서 한쪽으로 모두 0.05를 몰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측 검증할 것, 단측 검증할 것이 규모가설을 기각할 때 내려지는 결론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해요. 그래서 한쪽으로 본다면은 처음에는 양측 검증했다 이거야. 그런데 기각력이 내 결과가 들어가지 않네? 그러면은 단축 검정으로 몰아서 이렇게 바꿉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SPSS나 이런 통계 프로그램 패키지에서는요, 양측 검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측 검증으로 하고자 한다면 양측 검증 입장에서 계획을 하고 단측화 시켜가지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뭐 그런 등등.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면 돼요. 지금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몇 가지 배우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지금 알게 된 거는 H0 쪽은 는을 포함하고 H1 쪽은 는을 포함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되겠구나. 그리고 요런 거를 우리가 양측 검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요런 거를 보일 때 단측 검정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검정 통계량이라는 거를 선택하고 그걸 통해서 값을 구한 다음에 그 값이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주장하는 141이라면 그것보다 뭔지 안 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럴 때 사실 내가 갖고 있는 값이 142, 3이다. 그럼 143은 여기고요. 얘를 우선 표준화 시켜서 비교를 하게 돼요. 그래야지 비교가 좋거든요. Z로. 그럼 얘를 0이라고 두고 이 값이 뭐 1.9다. 그런데 내가 임계값으로 1.645를 줬다. 그럼 1.645보다 1.9가 더 크잖아요. 그럴 때 이 원래 값이 이렇게 2점이 된다라는 게 검정 통계량을 선택한 거에 값을 구한 거예요. 대부분 검정 통계량은요. 앞에서 했던 Z-mu 지로의 루트 n분의 s 뭐 이렇게 시그마 요걸로 구해요. 즉 표준화 시키는 거죠. 표준화를 시켜서 찾게 되거나 T표준화. 근데 T분포도 이거랑 똑같이 사용한다는 거 아시죠? 그 대신 T분포에서만 분석을 하는 거고 Z분포에선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통계량인데 검정을 하기 위한 통계량을 선택한다라고 해서 이름이 검정 통계량이에요. 즉 검정 통계량이란 규모가서 H0와 대립가서 H1 중에서 하나의 가수를 채택하는 데 사용되는 표본 통계량이다. 표본 값을 바꾸어 주는 거예요. 뭐로? Z값이나 T값으로. 그랬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값들이 30개 이상이면서 시그마를 안다. Z분포로 분석할 거죠. 그 다음에 30개보다 작다. T분포로 분석할 거죠. 따라서 분포도 내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검정 통계량이라는 단어가 또 새롭게 나왔죠. 그 다음에 임계값이라는 게 있네요. 임계값은 어떤 거예요? 좀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알파를 기준으로 그 라인의 선을 미리 정하게 되는데 0.05다 그럼 0.05가 될 수 있는 이 값 1.645, 1.96 이런 게 임계값이라고 했죠? 이제 임계값을 주고 임계값보다 내 검정 탱글량 값이 오른쪽에 있다. 더 크다. 그러면은 이 범위가 기각력이니까 기각이 된다. 여기에서 또 임계값과 그다음에 기강력이라는 단어를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이 있으면 다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몇 번 반복해 보니까 대충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다.
즉 사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를 가운데다 두고 가장 가운데 평균으로 두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최대한 멀어야 되는데 멀려면 무슨 분석 안에서 멀어야 되느냐 하면서 Z분포, T분포를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표준화를 할 때 쓰는 게 검정 통계량이라는 거구나.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얻은 값이 이제 들어갈 자리가 임계값 큰 쪽이구나. 또는 임계값 작은 쪽도 있겠죠. 작다는 거는 왼쪽 파트에선 작겠죠. 그럴 때 그 부분을 기각력이라고 하는 거나 기각된다는 거는 H지로가 기각된다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서 기각력은 유의 수준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알파가 0.05다. 그리고 단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1.645가 되고 근데 0.025다. 또 단축이다. 그러면 1.96이 되는데 내 연구가 사실은 어디에 놓였다? 여기 가운데 놓일 수 있잖아. 이 점에. 그러면 1.96에서는 이쪽에 있으니까 연구가 채택이 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H지로 기각될 수 없는데 1.64 입장에서 이쪽에서가 기각될 수 있죠. 따라서 유의 수준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이 기각력이 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그래요. 전문가 입장에서 기각력을 작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기각력이 적다는 건 그만큼 사회에서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에 완전히 아주 작은 가능성을 나한테 주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작은 가능성 안에 내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통계 프로그램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0.000 p-value라는 값이 있어요. 이게 같은 단어인데 좀 다르게 접근하는데요. 통계값, 아니지 확률값을 0.000 굉장히 작다 그러면 뭐 비교할 수 없는 0.05보다도 훨씬 작기 때문에 그 뭐가 없다? 이 확률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아주 일어나지 않는 확률 안에서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값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 연구를 좀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봐야 되겠구나. 현재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과 굉장히 다른 견해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각력은 유의 수준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검정 통계량의 계산이 정규 분포나 T 분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분포에서 유의 수준에 대응하는 기준값으로의 영역을 결정하는 그런 임계값이 되게 중요해요. 이때 임계값을 정하는 그 라인, 그 기준이 유의 수준이에요. 유의 수준이란 규모가설이 참일 때 이를 기각하는 확률. 사실대로 얘기합시다. 연구자에게 알파는 그들에게 뭐를 받은 거예요?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0.05, 사람들은 0.95, 즉 95%의 어떠한 그 뭐 주장, 그들의 믿음을 95%만큼 준 거고요. 저한테는 5%라는 아주 작은 확률이 될 만한 그런 위치를 준 거예요. 이때 이 5%도 규모가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심을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한다? 이미 규모가설 참이다. 그런데 연구자는 그걸 기각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 규모가설 입장에서는 연구자가 우리의 주장을 H0를 기각한다라는 것에 대한 확률을 주는 건데 이게 H0 입장에서는 오류라는 거죠. 야, H0가 맞는데 저 친구는 H0가 틀렸다라고 자꾸 얘기하려네 하면서 그 H0의 입장, 규모가설 입장에서는 오류로 보고 얘를 제1종 오류라고 해요. 사실 제1종 오류다, 제2종 오류다라는 거를 또 공부를 하려면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한데 살짝만 설명해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를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의사결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연구에서 H0나 H1은 모두 가설이에요. 모르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직 H0를 참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암이 발생하면 3년 안에 뭐 생명을 다한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냥 잠시 현재까지 그렇게 믿고 있는 건데 그런데 진짜로 H0가 참일 때 연구자가 H0를 기각하지 않는 건 옳은 결정이죠. 또한 H0가 거짓일 때 H0를 기각하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옳은 결정이죠. 그런데 다른 의견도 있어요. H0가 참인데 H0를 기각할 수도 있죠. 이거는 H0의 입장에서 본다면 오류예요. 또 H0가 거짓인데 H0를 기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여전히 믿고 있는 거. 이거는 연구자 입장에서 본다면 거짓이에요.
이랬을 때 우리는 어느 쪽이 더 위험하다고 보냐면 사실 제1종 오류가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얘를 H지로가 참인데 H지로를 기각하는 것. 왜? 사람들이 그렇게 평생 믿고 있었는데 틀렸대. 그러면은 정말 위험하죠.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H지로 입장에서는 좀 위험하지만 H1 입장에서는 허용해주는 오차라고 그래서 최대 허용 오차라고 하고 얘를 알파라 불러요. 그에 비해서 H지로가 거짓인데 H지로 기각하지 않는 걸 베타라고 부르고요. 연구자에게 이 베타 부분도 위험하고요. 연구자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뭘까요? 연구자가 진짜 하고 싶은 건 여기겠죠. 사람들한테 H지로가 거짓입니다. H1을 믿으세요. 이게 연구자가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쪽 그 초록색 부분은 1-베타라고 하고 얘를 검정력이라고 불러요. 검정력은 여기서 다루진 않습니다만 이후에 여러분들이 통계를 하시다 보면 검정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조금 더 뭐 연장선상에서 하시게 될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필요는 없어요. 이때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의 최대 허용 한계 요의 수준 알파라고 하고요. 알파라는 건 뭐냐? H지로가 참인데 사람들이 H지로를 기각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게 돼요. 그거를 아주 조금인 0.05를 주는 거예요. 또는 0.01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구자가 결과를 얻었다. 그러면 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유의 수준 알파는 0.2, 0.05, 0.001 등 많이 사용하는데 구간 추정에서 사용하는 신뢰 구간과 비교한다면 여기서 아까 어떻게 했어요? 1-0.1의 100%. 그러면서 요 값이 되는 거죠. 참고로요. 유의 수준 알파와 구간 추정 신뢰 구간은 완전히 다른 별개의 관계입니다. 신뢰 구간을 넣어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연구자가 얻은 값을 가운데다 두고 그리고 나서 뭐 양쪽으로 95% 신뢰 구간 이렇게 따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H지로나 H1 할 때는 H지로가 되는 값을 가운데다 두고 내 연구 결과 값이 어디에 있는지 따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다르고요. 얘네들을 같은 선상에 두고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내 주장 하에 있는 영역을 논할 때 이쪽에서 얻는 그 값이 검정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 선상에서 지금 나는 H지로를 사람들이 믿고 있다고 해서 이제 검정할 거고 내 연구는 사실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럴 때 내 연구를 기준으로 이렇게 또 하나의 분포를 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유의 수준이라는 단어는 무조건 H지로에서 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H지로 임계값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기준으로 여기까지가 0.05인 유의 수준 알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에 반대되는 이쪽 이거에 반대되는 이 값에 반대되는 여기 있죠. 여기가 베타가 돼요. 그러면서 그 반대인 이쪽 있죠. 여기가 1-베타 나의 검정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란색이 많을수록 내 연구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사실은 임계점보다 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져요, 범위가. 그런데 이제 연구자의 입장에서의 검정력을 강화시키는 것도 사실 알고 보면은 기각력 안에 있을 때나 가능한 거기 때문에 1차 먼저 유의 수준 하에서 기각이 되는지 보여주고 2차 그렇게 기각된 것이 정말로 강력한지 검정력을 따로 구하게 됩니다. 우리 본 수업에서는 그런 것 필요 없고요. 그냥 이것만 알고 계세요. 알파를 뭐라 부른다? 유의 수준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때 더 가서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단측 검정일 때는 이쪽이 기각력이니까 여기가 기각력이고요. 그 다음에 양측 검정을 하면 기각력이 두 군데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 값이 단측 검정에서는 사실 기각력이 들어가는데 양측 검정에는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이렇게 사이드로 멀어지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기억 단어들을 조금 보신 것 같죠? 우선 유의수지라는 단어가 하나 있고요. 규모가설, 대립가설, 그 다음에 검정 통계량, 그 다음에 분포가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각력을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내 검정 통계량의 값을 구해서 기각력과 비교하겠죠. 그 값이 기각력에 있으면 규모가설을 기각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떠세요? 할만한가요? 좋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직접 한 가지를 좀 해본 게 아까 초등학교 5학년 그 키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141이라고 알고 있는데 줄넘기라면 141보다 클 것 같은 거죠. 교수님, 142라고 하고 주장하면 안 되나요? 안 되죠. 왜? 142는 내가 선택한 88명의 키지 142가 모 평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알려진 141보다 크다라고 놔야지 주장이 되는 거예요. 규모가설은 뮤가 141이다. 대립가설은 뮤가 140보다 크다. 그리고 이때 내가 쓰고자 하는 값들은 80일 좀 많으니까 결국은 정규분포를 가지고 분석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정규분포로 이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규분포로 가지고 분석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원래 x가 있는데 x바가 있는데 그 x바의 값들을 정규분포로 옮겨서 계산하겠습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옮겨서 계산할 때 어떻게 써요? x바 마이너스 뮤에다가 루트 n분의 s 이걸로 옮기잖아요. 얘를 저는 검정 통계량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0.05 지금 단측 검정인가요? 그럼 단측 검정이라고 어딘가 적혀 있어야 되는데 단측. 그러면 오른쪽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쪽이 0.05가 되는 이 값이 필요하잖아요. 이거를 임계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z값에서 0.05가 되는 값은 1.645거든요. 그래서 1.645로 임계값을 정하고 1.645보다 큰 쪽으로 제 결과값이 들어간다면 z분포 표에서 들어간다면 그러면 뭐가 된다? 따라서 이렇게 보세요. z 0.05가 1.645보다 큰 쪽으로 들어가야 기강력입니다. 직접 값들을 넣었어요. 여기 하나하나에 넣어서 1.8이 나왔는데 1.8이 1.64보다 크죠. 따라서 오른쪽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1.64보다 큰 1.8이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기가응력이 들어간다. 즉 원래 141보다 통계적으로 본다면은 결과가 멀다란 뜻이에요.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이 기가응력에 속하므로 유의수준 0.05에서 규모가서 Hg를 기각한다. 여기까지만 쓰면 안 돼요. 즉 줄넘기 운동은 A지역 초등학교 학생들 신장 발육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A지역이에요. 만약에 초등학교 학생 이렇게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A지역에 초등학생들의 신장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써야 우리가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어떠셨어요? 검정하는 거 생각보다 되게 의미가 있고 재미있죠. 이제 잠깐 쉬었다가 각 하나하나의 검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합시다.